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2010년 출간과 함께 초판으로만 6만 5천 부가 팔린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는 생텍쥐페리 재단에서 극찬한 작품으로 현재 15개 나라에 번역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면역 기능 강화, 숙취 해소, 피로 회복, 위장 기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동의보감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산 상황차, 대전 중구에서 여성 헤어 액세서리 전문 업체 노랑누리에서 예쁜 액세서리를 협찬하셨고요. GS 홈쇼핑 G마켓 옥션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 감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재등장의 계기는 박근혜가 졌을 때예요. 그래서 야당이 됐을 때. 이게 뭐냐면 그때는 가능성이 좀 있죠. 박근혜가 퇴장하고 비슷한 연배로 김문수, 정몽준, 박근혜랑 동갑이거든요. 그렇죠. 다 퇴장을 하고 실제로 한나라당의 거의 리더십이 괴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오세훈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때 제가 다시 나타날게요. 친구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그런 제가 유혹을 버리도록. 아니 근데 김문수 지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문수 지사에게 오늘 없는데 내년 2월쯤에 도지사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중앙무대에 다시 나올 것이다. 이런 설이 경기도에서 아주 파다합니다. 실제로 그 싱크탱크가 가동됐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싱크탱크가 옛날부터 가동됐어. 나오냐 마냐 맨날. 김문수의 그런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실행에 옮긴다면 이렇게 생각해봐. 김문수 대통령 나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김문수 조용히 되자. 김문수 대통령이 상상이 안 되잖아. 상상이 되세요? 나는 안 그려져.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안 뽑혀. 아니, 지금 하는 분은 상상을 하셨어요? 그때는 상상을 했어요, 저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고. 싫지만 매우. 근데 김문수 대통령은 그려지지 않는다. 어떤 조건으로도. 근데 본인은 자기는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그림을. 그런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아무도 그릴 수 없어도. 최근에 김문수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사실 도지사이지만 정치적 발언을 계속했고, 움직였는데, 이 사람이 좀 하다가 보면 꼭 실수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무슨 춘향전 갖고 실수하더니, 이거는 119랑 그러니까, 그때 고비마다 이를테면은 점핑을 해야 될 고비에 꼭 실족을 해. 그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에요? 아니,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에요. 그거는 100% 실수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보면 김문수는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고 이게 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규칙이 잘 안 지켜지는 걸 못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 제야 운동할 때부터 그랬어요. 아, 그래요? 무슨 유인물 쓸 때도 오타가 나면 그거 꼭 잡아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데모를 하고 언제 빵에 갈지 감옥에 갈지 모르는 이 판에도 이 글자 틀린 걸 못 보고 꼭 고쳐야 돼. 오타를. 네, 그렇지.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딱 걸린 거지. 그래서 운이 없는 거죠. 그 이제 정치판에서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고, 제일 만만한 사람이 운 나쁜 사람이에요. 뭘로 해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는 운 좋은 사람 쪽에 속하는 것 같고, 김문수는 운 나쁜 사람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운으로 따지면 우리 각하가 짱이지. 진짜. 근데 2월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계속 경기도지사를 끝까지? 그렇죠. 그것도 변수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이제 사람은 참 좋은 분인데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천샤인 볼트라고 별명이 생겼잖아요. 너무 빨리 가서.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곧 경기도지사가
비어서 보궐선거할 텐데 왜 그때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는 분은 김문수 지사 나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오바에서 뛰었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가만히 있으면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나갈 텐데 그 자리에 비해서 그래서 뛰었으면 자연스러웠었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별로 경기지사 바뀔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냐면은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김문수. 왜냐면 나온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나올 타이밍도 못 잡고 그리고 오세훈 혹은 나경원이라는 자기 라이벌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잖아. 다 버려버렸어요. 최대 수혜자야. 그래서 혼자 레이스를 하면 박근혜 그러니 이제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난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문수 도지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네?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부상하자 한나라당은 IT 분야에 이 사람을 영입하려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박원순 상임이사가 부상하자 시민운동 경력자 가운데 이 사람을 눈독 들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몇 번? 2번. 김유식하고 서경석 아닙니다. 1번 정답입니다. 예. 항상 유사품을 내세워가지고 안철수가 지금 계속 뜨니까 또 뭐 IT 분야의 뭐 인재들을 계속 끌어오겠다. 한나라당은 또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조선일보 일면에 정치 과외, 대선 과외를 받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예. 그 대선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웃기는 얘기 같아요. 웃기는 얘기. 소설을 마음에 쓰니까 이 사람이 조선일보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인가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죠? 예. 근데 그 안보 통일 쪽에 과외 공부 받았다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교수도만 김근식이라고 해요? 예. 안 맞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소설이라고 봐요. 그 사람을 만나면 대선 출마하는 거야? 실제로 여러 분을 만나고 계세요. 저도 취재를 했던 게 남북관계에 관련된 총리급의 고위 인사도 이렇게 만난 적도 있고 그 외에 학자 그룹을 두루 본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대선을 위한 공부냐 아니면 고민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접촉을 하는 것이냐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과외를 시작했다는 거는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다는 건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예. 일단 여기서 우리가 다 내기를 하죠. 안철수 나온다 안 나온다? 나는 안 나온다요. 박사님은? 안 나와. 저도 안 나온다에 걸겠습니다. 저도 안 나온다에 걸려고 대세에 편승을 해가지고 말이야. 제가 안철수 교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IT 출입할 때인데 그분은 사실은 말한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꼼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꾸 조중동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수정. 그러니까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왜요? 왜 수정을 하셨어요? 아니, 안 나오는 거하고 못 나오는 게 다르니까.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못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안 나온다, 못 나온다는 이게 내기가 되죠. 그럼 저는 자기 일에 충실한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안 나오신 겁니까? 못 나오신 겁니까? 아니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정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내년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가 이번 그 서울시장 재보선처럼 어떤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박원순과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그 힘을 다 실어서 박원순을 후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후보를 지지하는 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대선 후보와 자기가 누군가가 단일화가 되면 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정치판 밖에 있는데 야권이 어쩌어쩌해서 누군가 후보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을 자기가 박원순 때처럼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연결고리가 잘 없는 거죠.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것 중에 한 6월부터 대선과 관련해서 여권의 대선 주자와 야권의 대선 주자 하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하면 야권이 이깁니다. 누구든 아니 누구라고 사람을 넣지 않고 여야로 않고. 하면 워낙에 정권 심판론이 강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대입을 하잖아요. 박근혜를 대입하고 야권의 후보들 쭉 넣어보면 안철수만 이렇게 경쟁을 하지 뭐 야권으로 본다면 나머지는 다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르게 물어본 게 박근혜는 고정 변수로 두고 물론 가상 대결은 했습니다. 박근혜 안철수 가상 대결하고 여야 대결도 해보고 대권 지지 다 물어봤는데 뭐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물어본 것 중에 특이한 거는 박근혜를 고정 변수로 두고 안철수 원장이 직접 출마하는 대신 야권의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에 당신의 선택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경쟁력이 있다. 그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 야권 성향인데 지금 안철수 원장 쪽으로 가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안철수 원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 이게 지지를 받아서 반사판에서 반사해주면 그 사람한테 지지가 옮겨가거나 뭐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그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지 선언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거는 후보로 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지지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구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쉽지는 않은 건 맞는데. 안철수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자신의 진정성을 정치적으로 훼손 또는 오염당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지지할 수 있는 무슨 이 프로세스가 잘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이게 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판이기 때문에 야권의 주자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더 훨씬 심하죠. 싸움 그렇죠. 자체가. 훨씬 치열한 싸움을 하다 보면 안철수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의 개입을 해야만이 그 극대화될 텐데 그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이 이게 뭐 앞당겨지거나 누가 먼저 그냥 선점해 버리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판을 관리할 메이커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언제까지는 안철수 손대지 말아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 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빛나는 아우라. TV조선의 멋진 자막 신공이 화제였죠. 빛나는 아우라는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몇 번? 1번. 1번 다 맞췄습니다. 선물을 그럼 다 드리죠? 종편 계곡 이야기. 네, 이제 한이 TV는 언제 종편되는 거예요? 종편이? 종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이 TV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IPTV라든지 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IT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내 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종편이 특별한 게 아니니까. 뭐 거기에 무슨 범죄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왜 600명이나 모여갖고 거기는 안 나간다고 선언을 했는지 모르겠어. 나가시려고요? 나는 이미 나가고 있죠. 어디 나가고 있어요? MBN 내가 한 4년째 고정인데 그런데 MBN이 어느 날 종편이 됐어. 그러면 종편 됐다고 나가든가 안 나가나? 애매하죠. 만약에 TV조선에서 뭐 이렇게 제안이 온다. 나가지. 왜 안 나가? 한네티브에서도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는데. 심지어 낙공수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갔는데. 안 불러 이제. 아니 방송사를 고 박사님 문을 완전히 다들 무슨 힘이 있거나 그럴 무슨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아니 근데 고 박사님의 포지션은 어차피 정치 논평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불러서 갈 수 있지. 그건 뭐 그것대로. 근데 하나의 전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상징적으로 그게 의미도 있는데 근데 그런
선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히려 나가서 출연료를 많이 소진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 요즘 상황을 보니까, 종편을 이 통과되게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종편이 기존 그 KMS, KBS, MBC, SBS, 뭐 OBS 이런 거보다 짜요. 출연료가 오히려 더 짜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쫄았어. 아니, 스타급들한테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지금 초반에 런칭할 때 고박사님은 짜게 받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여기 한이TV 출연료보다는 최소한 3배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반에 런칭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뭐가 나올까 이렇게 뭐 기대 반 호기심 반을 기다렸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길게 가야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이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지난 몇 달간의 이 종편 준비 작업 과정에서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들이 이 처음에 모아놓은 돈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버티는 거지.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인데.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그러고 있어요. 제대로 들어선 것 같아, 망하는 길로. 네. 이 600명이 선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선언 취소하고 다 출연시켜가지고 출연료를 빨리 소진시켜야 되겠어. 네, 이건 여담인데 이거는 편집을 해주십시오. 중앙종편에서 개국한다고 또 우리 박 여사를 불렀잖아요. 미스 박을 불렀잖아요. 네. 근데 다 녹화를 했는데 오디오가 녹음이 안 된 거야. 재녹화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그걸 왜 편집을 하지? 예? 사실 아니에요? 이거요? 네. 그래, 다 알고 계십니까? 왜?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면 그걸 왜 사실이긴 편집을 한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서 내가 취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럼 아직 사실로 확인이 안 된 거구먼. 근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당일날 정보보고가 돌았어요. 사실 그럼 얘기하자 그냥. 너 편집. 난 너무 심약해. 예, 프렌즈라는 지금 이게 나오는데 TV조선에. 그렇죠. 이거 언제적 거야 이게? 또 시리즈 1이래. 원을 해요. 지금. 원을. 한 10년 넘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요즘에 그 복지 TV 보면은 유머 1번지 80년대 나온 거 그거 다시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복지 TV라는 게 있어? 복지 TV가 있어요. 복지에 관한 몰라, 한 그것도 유머 1번지가 나오더라고. 내가 유일하게 그거 봤어. 유머 1번지. 변방의 북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정편은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하나 또는 하나의 2개 정도를 허가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에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마운 거죠. 다 허락해주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치 논리로 이 문제가 결국 풀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게 뭐 다시 여당이 잡더라도 이 문제는 그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가 됐건 뭐가 됐건 완전히 그 전 과정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종편을 계속 취소하거나 하지 말고 살려줬으면 좋겠어. 우리 한국에는 돈 계속 소진하게. TV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한이 TV가 잘하고 있지만. 한때 그 시사 전문, 시사와 뉴스 채널. 보도 전문 보도 채널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편 할 때 신청을 할 때 상식적인 사람들이면 조중동 매경에 이 종편을 쏟아 부어주면 한겨레나 경향이나 혹은 오마이나 이런 그 진보적인 매체들이 연합을 해서 시사보도 전문 채널을 신청을 하면 주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상식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상식하고 어긋난 사람들이어서 워낙에 그 전에 종편 개국을 반대했던 입장과도 좀 배치되는 것 같고 해서 시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좋은 세상 오면 한겨레도 보도와 시사 관련 어떤 방송 진출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거는 검토를. 그때 김용민이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메인 MC지. 훌륭합니다. 근데 나한테 결정권이 있네. 자,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축구를 예로 들어서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이 인터넷에서 화제였습니다. 틀린 설명, 그런 보기를 하나 골라주세요. 자, 1번, 레칫,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번, 네거티브 개방,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번, ISD, 미국 선수가 드리블하다가 혼자 넘어져도 페널티킥을 준다. 4번, 스냅백 조항, 한국팀이 핸들링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아메리칸 풋볼로 바뀔 수 있다. 여기서 그 비유가 아니었던 거. 3번 틀렸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그럼 다음 뭘까요? 틀렸습니다. 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다 비유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죠. 예. 오늘 왜 그래? 전반적으로. 비유가 멋지지 않아, 레칫. 역진 방지 조항 아니에요, 역진 방지 조항. 이거는 한국 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백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거티브 개방. 그동안은 포지티브 개방이었잖아요. 잠을 잘 못 자고요, 저희가. 네.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퀴즈들이 다. 네. 퀴즈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식인들은 알아듣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문제다. 이런 문제는 아무나 못 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 FTA 얘기를 넘어가죠. 넘어갈까요? 네, 8번으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자신이 교회 장로고 아내가 권사기 때문에, 2번 기업의 돈을 받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본인과 관련한 재판에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4번 아마존닷컴에서 최근 지지와 성원의 댓글이 답지하기 때문에. 2번 정답입니다. 예. 자신들이 기업의 돈을 받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네, 저 돈을 꼭 찾아내야 되겠어요. 어딘가에 난 저수지에 있다고 봐서. 저도 모여가지고. 그 기업으로부터 대선 때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당 차원에서 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받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동안? 왜 여기다 물어봐.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김영삼이 한보의 정태수 회장한테 받았던 걸로 확인된 돈이 개인이 그 당시 500억 정도입니다. 예, 뭐 이렇게 그냥 거의 백지수표처럼.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이고 또 정치자금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당시 정치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후보가 개인한테,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들이죠. 한테 몇백억씩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당에다가 이제 갖다 주고. 아니요. 아니지. 그 돈은 인마이 포켓? 자기 사조직. 민주산학회. 민주산학회 또는 뭐 청사단, 청년사업단 이런 데 조직이 활동하는데 돈을 쓰고. 옛날에는 후보가 돈을 조달했어야 했잖아. 일부는 당에다가도 주고. 예.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이를테면은 그 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회계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머지 다 챙기지 어떻게 알아? 본인이 책북했을 수도 있지 당연히. 당으로 간다는 그게 강한 거는 한나라당 잣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전에는 아니 또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된 이후에. 아니 그런데 당시에는 당의 사무총장이 이게 90년대 얘기니까 지금하고 달라요. 사무총장이 청와대 가면은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옵니다. 그게 보통 뭐 몇백억 단위죠. 명절 때.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한테도 다 당에서 명절 떡값으로 주고 지구당한테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돈을 어떤 명목으로 갖고 있었는가 하면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뀔 때 그 통치자금을 남겨주고 가요. 이를테면은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수다 남은 통치자금 얼마 남겨놓고 간다. 또 노태우가 김영삼한테 뭐 통치자금 얼마 남겨놓고 갔는데 뭐 그게 논란이 됐었죠. 회고로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통치자금 남겨놓는 거예요. 그 통치자금이 주로 사용되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당에다가 줄 때, 또 하나는 자기 참모나 장관이 퇴임할 때 뭐 전별금, 전별금으로 주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90년대까지는 그랬고, 실명제가 도입되고 정치자금법이 도입되고 하면서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를테면은 대통령 후보가 개인 후원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은
그 정당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후원자들 중에서 기업인이 있으면 합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인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내면 기업의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여기는 불법적으로 받아서 이런 뜻이겠죠, 이게. 예. 근데 기업의 돈을 안 받으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겁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고, 지금 김원현 총수는 밝혀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불법적으로 받은 돈을 밝혀내겠다. 혹시 있다면. 밝혀낼 수 있을까? 예. 그게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은, MB 친인척 그 측근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현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하고 디도스가 뭔 관계가 있죠? 여간 뭐 하여튼 정권 말에 온갖 그 비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디도스는 물타기인 게 요즘 점점 이 사건은 선관위 디도스가 아니라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부정선거 사건. 디도스냐 아니냐, 뭐 디도스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저도 계속 주장한 게 이게 디도스가 아니라 DB를 연결 끄는 것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는 기술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DB 연결을 끊었다면 누군가 내부자의 도움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내부자에게 사주한 사람을 거꾸로 역추적하면 어디로부터 명령이 내려왔는지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디도스가 아니라 내부 DB 연결 끊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내부자를 조사해봐라는 거지, 기술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디도스여도 이건 선거부정 사건이란 말이에요. 11.6 선거부정이야. 그러면 박원순이 선거부정으로 이겼나? 선거부정으로 이기려고 했죠. 박원순을 선거부정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실패한 사건이죠. 하지만 선거부정이 일어난 거죠. 당시 시도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부정 사건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최근에 가장 재밌는 말 중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최구식 의원이 자기가 연루돼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되지. 연루돼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에 소환되고 또 구속되어야 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야 하는. 그리고 사퇴 안 해도 이 양반은 재선되기 쉽지 않아요. 상황이 보니까. 근데 이 최구식 의원 정도에서 끊기로 대충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요즘 하는 걸 보면. 의원 하나 정도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최구식 의원은 당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칠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나 혼자 안 죽는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대위원들이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최구식 의원 출당해라 이렇게 또 권유를 해서 당이 말하자면 보호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최구식 의원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최구식 의원 하나 정도 죽이려고 한다면 진짜 웃긴 게, 최구식 의원이 그러면은 디도스를 성공시켜서 혹은 뭐 DB 연결 끊는 걸 성공시켜서 나경원을 당선시키면 자기는 진주에서 재선이 되나요? 그로 인해서 동기가 없잖아. 자기 혼자서 이 모든 어마어마한 거를 기획해가지고 얻게 되는 정치적 이득이 계산이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당연히. 부정선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정권이 물러나야 되는 문제. 이게 정상적인 국가면 정권 퇴진이나 이런 게 거론돼야 되는 거지. 갑자기 무슨 컴퓨터 전문가가 나와서 디도스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야. 뭐 비대위원회에서 김호준을 영입하겠다 이런 소리 할 계좌가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디도스냐 아니냐. 근데 그건 어떨까요? 그래서 비대위에 영입당해서 진짜로 보는 거야. 그렇게 뭘 보고 싶어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첫날이었으면, 이 문제 제기를 한 첫날에 바로 이런 제안이 있었으면 들어왔어요. 근데 왜냐면은 한 번에 다 고치기에는 로그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다 고친 다음에.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 고쳐놓은 다음에 김어준을 이제 알리바이용으로 불러들이니까. 그렇죠. 아기를 다 맞출 수, 원래 단시간 내에 그 DB를 다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라면 김어준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믿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많이 제기했었으니까.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니까 거기다 끼워놓고 봐라 의혹이 없지라고 하면 이제 원인 무효가 되고, 이때까지 말한 게 다
니네가 괴담이었지 않느냐. 그 정도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봐야죠. 이미 로그나 이런 건. 날 불러. 나는 밥 주면 가 나는. 아까 정치적 실익이란 거 말씀하셔서 좀 들은 생각인데, 근데 저는 만약 이런 게 청와대나 혹은 MB 정권의 핵심부들이 이런 걸 기획을 했을까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정권 말기이고 이렇게 시킨다고 지금 공무원들이 실행에 옮길. 그렇죠.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사건으로 그러면은 이런 일을 벌여서 성공했을 때 정치적 실익이 누구한테 갈까라고 아까 최고식 의원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보이는 사람은 있어요. 저는 그거보다 그림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림이 훨씬 더 크다? 네, 그거보다 그림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잖아요. 투표소가 많이 바뀌었다. 네. 그게 이제 원래 지역구별로 바뀌는 거라서 게다가 그걸 통합해서 몇 개가 바뀌었는지 선관위에서도 통계를 내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실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지만 그걸 알지 선관위에서도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육사 생도들 주소를 바꿔라. 주소지를 바꿔라.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표를 다 긁어 모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별개로 진행됐을 수도 있잖아요. 정권 차원에서는 선관위 투표소 바꾸고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됐고 또 다른 단위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막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을 해서 투표율을 떨어뜨리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냥 선관위만 공격한다는 게 애초에 동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왜 공격하느냐? 왜냐면 아침에 틀림없이 선거가 많이 바뀌어서 투표소가 많이 바뀌어서 그걸 찾으려고 접속하는 젊은 층들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전에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오다를 내려야 됐었던 거죠. 단순히 그거 안 되는 것만으로는 나경원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죠. 저는 좀 다른 접근을 좀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 비슷하게만 해봐라.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라는 이제 그 기사를 쓰는 팀에 이제 함께 참여해서 기사를 썼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취재한 결과를 보면 민정하고 정무가 동시에 움직였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청장 보고 이전에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획관이 청장이라면은 안녕하십니까. 청장 조현호입니다. 예, 그 전에 청와대 보고가 먼저 이루어졌던 그게 검거 직후부터 계속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디도스 공격뿐만 아니고 그 이상도 존재할 수 있다. 좀 큰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로그 기록을 원본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덤프 파일로, 그러니까 덤프 파일 보통 이렇게 찍은 파일 있잖아요. 그거로 본 사람들만 있어요. 아직은 찬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로그 기록, 서버든지 아니면 웹 등등의 모든 로그 기록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을 가진, 실력을 가진 집단은 아직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예. 아니, 이제 모르게 뒤로 해가지고. 아직은 그래서 찬스는,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하지 않았을까? 보고하고 움직여. 자기한테 보고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예, 요약하자면 청와대가 움직였고 디도스 또한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 저희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지금 접근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개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두 개 이렇게 얘기한 건 사전 기획이 있었을 거고. 사전 기획이 있었고 그것도 그 단위가 이 정도보다는 더 크다. 이쪽은 사후 대책, 은폐 대책. 예, 또한 그것이고요. 그것이고 이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 대책까지. 청와대가 만약에 단순히 특정 계보 차원의 수준에 이뤘다면 이렇게 수석들이 마구 움직여서 그걸 막는다기보다 그건 자르려고 했겠죠. 그냥 그렇죠. 선에서 얘들 거 지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호 청장의 반응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그 청와대 관계자라고 표현을 했고 경찰 최고 수뇌 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특정하지 않고. 근데 그 기사가 나간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나는 정무수석과 2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조현우 청장이 본인이 나서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태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좀 빈틈을 좀 취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성과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디도스 공격이 얼마나 그 전문적으로 잘 기획돼서 이루어졌느냐와 상관없이 이것의 기획 그리고 이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그 어떤 프레임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뭐 저도 느낌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런 사건을 추적해서라기보다 이 사건을 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가 심상치가 않아요. 우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이 한나라당이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여기가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은 안 하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가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 폭발성과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홍준표 대표 체제가 이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1차 4개도 졌잖아요. 그랬는데 이 디도스 사건으로 아주 험하게 무너져 버려요. 디도스가 사실은 네.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린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체제가 허무하게 그렇게 강고하게 버티던 그 홍준표 체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만큼 이 사건이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나라 의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죄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기획이나 이 사후 대처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범위의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정권 임기 중에는 드러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뭐 한나라당에서 국민검증위원회를 아무리 그 제대로 가동을 시켜도 이게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하 기자도 얘기했지만 뭐 경찰 총수와 청와대 수석들이 막 직접 실명으로 거론되고 자기들이 발언을 하잖아요. 이 정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으로는 정권 끝나고 제대로 차분히 다시 봐야 될 일이 아니라 싶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송수 김호준입니다. 새로운 방송 만났습니다. 나는 꼼수다. 이 방송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에 헌정하는 방송으로서 각하가 퇴임하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각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친밀하고 정교하고 극강의 꼼수 앞으로 매주 여러분 앞에 바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호준의 뉴욕타임즈라고 제목을 정했다고 하니까 뉴욕타임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없습니다. 아무 상관. 그럼 왜 뉴욕타임즈냐?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됐죠 뭐. 그럼 어떤 방송을 할 생각이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그럼 안 되나요? 안 될 이유 없죠. 국민이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죠. 그건 죄가 아니죠. 그건 죄가 아니죠.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파적인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대 정봉주입니다. 저 정봉주가 구속됨으로 인해 이제 BBK 판도라 상자는 국민 여러분들께 활짝 열릴 것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사사로운 일상과 관련해 맞지 않는 것은 1번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는 카페 종업원과 대학생 손님 사이였다. 2번 문익환 목사의 수행비서를 하면서 문 목사에게 철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자 선후배 시절 취재 대신 둘이 영화 뽕을 보러 갔었다. 운영했던 영화관 이름이 포널 잉글리시 스쿨이었다. 예. 정답 4번입니다. 예. 외대 어학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포널이 깔때기예요. 예. 그 뽕을 같이 보러 갔다는 얘기를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최민희 위원장하고는 3개월 격차라고 하는데 절대 인정 안 하더군요. 정봉주. 최민희 부위원장이 3개월 선배예요? 예. 말지 1기, 2기. 아, 1기. 예. 나이는 더 많겠죠? 예, 정봉주 형이. 근데 정봉주 형이 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참 이뻤는데 나중엔 딴 놈한테 가더라고. 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상태가 안 좋아. 왜 이래? DJ 성대모사 하나 해줘봐.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다음 이슈 만나볼까요? 예. 네, 김정일 위원장 사망.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점에 김정은의 공식 호칭은 무엇인가? 1번 국가부주석, 2번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3번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4번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4번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선물 주세요. 예.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주석제잖아요, 북한이. 예. 근데 김일성이 주석을 지냈기 때문에 그 김정일이 주석을 비워둔 거고. 예. 김정일이 그래서 주석을 못해서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한 거죠. 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요, 조직이 다릅니다. 이거 말고 예. 이 중앙군사위원회 말고 예. 그 국방위원회. 예, 국방위원회 예. 위원장을 했으니까 그것도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은 주석직도 비워두고 국방위원장도 비워두고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걸 할 거예요. 이거 위원장을. 문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가 좋은 건 아닌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등번호를 비워두듯이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은 영구 결번. 근데 이 김정일 사망의 뉴스를 정봉주 구속의 뉴스가 덮었어요. 실제로 검색어나 트위터에 저희는 뉴스 숫자가 덮었어요. 우려를 했었죠. 사실은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나는 꼼수사 이제 호흡편을 만들고 막 이제 업로드할 시점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제가 출연하는 방송 PD가 내일 김정일 아이템으로 합시다. 왜요? 죽었잖아. 그때 그 방에 같이 이제 김어준 총수 또 주진우 기자 저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셋 다 망연자실하면서 정봉주 정말 지지지도 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됐다 이제 뉴스에 나지도 않겠구나. 네. 그랬었는데 하루 만에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됐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봉주가 손학규보다 세네. 손학규가 100일 민생 대장정인가 하고서 올라오는 날 뭐 이상한 사건이 터져갖고서 묻히고. 예.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무슨 장애투쟁한다고 뭐 하다가 갑자기 북한에서 뭐 쏘는 바람에 다시 하루 만에 국회 들어가고 막 이랬거든. 정봉주는 지가 덮어버리네. 아니 대단하네. 그 운이 없는 정치인 중에는 또 손학규 대표가 꼽힐 수 있겠네요. 둘 다 경기도지사들이고 또 공통점이 있고. 이런 추론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 사망이 가져올 것처럼 예견했던,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가져오기를 기대했던 효과는 거의 생기지 않았다. 전혀. 정권 붕괴라든지 혹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한반도, 남한에서 걔네들이 이제 곤란해했던 이슈들 다 덮기를 바랬는데 안 덮어졌다는 거지. 금방 날아가 버렸다는 거지, 이게.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을 그 조선일보 종편하고 중앙일보 종편이 중계하더라고요. 생중계를 했나요? 네, 조선중앙TV가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중계를 했다. 네. 터졌어. 드디어 마지막에 터졌어. 이 김정일 사망의 그 정치적으로 볼 때 김정일 사망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안철수인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상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영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김정일 사망은 그냥 일과성 사건이기 때문에 무슨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사건과 같은 이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나는 가는데, 근데 이것이 그 정치적으로는 그 어쨌든 앞으로 내년 총선 대선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보다는 어쨌든 불안정성이 더 높은 체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뉴스도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뉴스도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에 대한 관심 또는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한 관심을 국민들이 어쨌든 더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고요. 이 관심을 가지면 보수군 진보군 간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좀 잘 처리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후보한테 안정감을 더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런 점에서 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제시한 것도 없고 김건식한테 배웠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짧게 덧붙이면 그 여론조사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이제 대선 조사를 쭉 해놓고 복지와 뭐 이런 거 잘할 사람,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사람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다른 데서 그닥 표신하지 않았는데 안철수 원장이 남북 관계 부분에서는 현저히 빠집니다. 저기 박사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수치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2012년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총선 대선 전망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하고 반론을 피는 게 낫겠네요. 한나라당 135에서 140, 민주당 125에서 130, 한나라당 승리. 그다음에 대선 박근혜 승리. 난 반댈세. 네. 자, 그 의석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의석수는 모르겠어요. 의석수를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다만, 저는, 야당이 이긴다고 봅니다. 압승? 야당이 훨씬 더, 압승한다. 대선? 그거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만들려고. 네. 대선? 대선은 당연히 이쪽이 이기지. 특정 후보를 한다면? 특정 후보는 모르겠어요. 아유, 그럼 문재인이겠지 뭐. 근데 문재인이 총선에서 떨어져. 그거는 그럴 확률이 있다고 봐요. 난 문재인 이사장이 부산 지역에 출마한 것도 대단히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출마를 기왕에 하려면은 연제로 가든지 중동구로 가든지 해운대로 갔어야죠. 이건 무슨 사상이에요.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무슨 생각하나. 낙동강 벨트 같은 소리라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비례대표가 더 안정적이었다고 보시죠? 아니, 비례대표도 필요 없고, 저는 이렇게 총선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되려고 정치를 시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선도 나오겠구나. 정치판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일반인들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대선 출마한다고 해봐야 큰 뉴스가 아니야. 실제. 그걸 전제로 총선 출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지역에다가 자신이 던질 수 있었던 대선 출마로 던질 수 있었던 어떤 선언적 효과, 그걸 써버린 거지. 안타까운 일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어떻게든 돌파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힘을 모아 거기를 돌파해서 절반 정도를 먹어야 된다. 그게 이 전략적으로 내가 오류라고 나도 보는데 노무현이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돌파가 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몇 번씩 떨어져서 된 거란 말이에요. 떨어지면서 돌파를 한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가 떨어지면서 돌파를 해야지. 노무현을 따라서 하려면. 그러면 제일 센 데 또는 제일 상징성이 큰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징성이 큰 데가 세 군데 있어요. 하나는 부산의 구도심 지역인 중구 동구.
여기는 처음에 13대 때 노무현이 도전했던 곳이에요. 중동구. 이번에 동구청장 선거에서 졌잖아요. 하여튼 거기서 싸우든지 이게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 종로 같은 곳이에요. 아니면 연제구를 가야 돼요. 연제구는 부산시청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중심지예요. 네. 그것도 아니면 사무실도 거기에 그것도 아니면 해운대로 가야 돼요. 여기가 강남 상구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상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거냐면은 저기 강북구, 도봉구 이런 곳이에요. 네? 또는 관악구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문재인도 가고 문성군도 간다는 거예요. 문성군이 가는 부산 북강서을 여기 있는 사상구랑 붙어 있어요. 여기도 관악구나 무슨 이제 영등포구 같은 곳이에요. 민주당 막대기만 꽂으면 대체로 되는 서울 지역에서 이런 곳에 이 두 사람이 간다는 뜻은 뭐냐면 어떻게든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무현의 정면 돌파 전략하고도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파괴력이 크지가 않아요. 그냥 그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이 상수는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당선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되냐? 한 8, 90%라도 되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당선 가능성 30%밖에 안 돼요. 그 지역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득도 있고 실리도 있고 명분도 있는 이런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대선 끝나는 거지. 저도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유를 이미 다 결정한 다음에 출마를 이제 왜 출마하게 그 지역에 되었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부산 지역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부산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에서 이 야당이 받는 표가 약 45%인데 한나라당이 받는 게 55%고 그러니까 5%만 따라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실제 만약에 국회의원이 10명이면 한나라당 6명, 이쪽이 4명 돼야 되는데 한나라당이 다 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처의식도 있고 이루지 못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이제 그걸 다시 완수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장하게 그래서 부산을 바꿔내면 대한민국 정치의 지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설명은 진정성은 있어 보이나 전략적이진 그렇죠. 않은 거지. 더군다나 부산이 가진 상징성에 대해서 과잉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부산이 그렇게 바뀌면 부산이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근데 부산에 근거하고 살았고 그리고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꼭 돌파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거기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것 같은 상징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긴 한데 지자체가 과잉된 의미 부여를 함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너무 작은 것에 올인해버린 거야. 너무 쉽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박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국회를 출입을 하면서 때로는 한나라당까지 취재를 하는 민주당을 주로 야권을 주로 취재하지만 한나라당도 취재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제 전망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다만 두 분의 견해에 어느 쪽에 더 가깝냐, 어느 쪽이 더 맞을 것 같냐 배팅을 한다면 김총수 쪽에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12년 이야기를 해봤는데 언제 2012년 얘기를 했어? 아니, 고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박근혜가 될 것이며 왜 그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고 보시는지. 조사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 손학규, 문재인, 박근혜 대 김종환 해도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유일하게 되는 게 박근혜 대 안철수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안철수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안 나오거나 못 나올 거다. 그럼 박근혜가 이기는 거죠. 뭐, 그게 어려워요? 예, 아니, 그 총선 전망은 어떻게? 총선 전망. 결국은 후보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냐를 갖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더 많이 바꿀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 훨씬 더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지금 야권은 통합했지만 기득권이 거의 그대로 온전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담합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민주당의 기득권, 그다음에 혁통도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기득권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 주축이 돼 있는 거고
유일하게 새롭다고 하면은 시민사회 쪽에서 결합한 건데, 뭐, 한노총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 당에서 힘을 그렇게 크게 쓸 것 같지 않아요. 당장 지금 9명 예선 추격 딱 해놓으니까 김기식 떨어지고, 간신히 이하경 하나 살아남았어요. 박용진 이하경. 이 사람들 근데 9명 중에 6등, 6등까지는 돼야 되잖아요? 되게 지금 박용진은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는 것 같고, 이미. 이하경이 간신히 뭐 6등이냐 7등이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바깥쪽?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친노 세력하고 김대중 세력이 다시 이 당 지도부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아까 뭐 문성길 얘기는 했으니까 빼고, 문성길은 알아요? 뭔지? 문성은 문재인 그리고 김정길. 네, 뭐 그걸 빼고. 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정치신이라고 안 보니까요. 그러면 거의 그 현역 중심으로 또는 현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정봉주 같이 전 의원이거나 전 장관이거나 전 무슨 공사 사장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김용민한테 공천 주지는 않을 거다, 통합민주당이. 그러니까 별로 바뀌지 않는 거죠. 제가 대구 달성이 나간다고 그러면 혹시 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가 겁이 나서 딴 데 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대적으로 이제 바뀔 텐데 양쪽 다 막상 공천을 딱 끝내놓고 보면 한나라당은 한 60%, 70% 가까이 정말 물갈이가 됐고, 그리고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도 좀 공천을 여기저기서 받고, 그리고 선두에는 박근혜가 서 있고 이명박이 아니라. 이쪽은 뭐 한다고 뭐 몇 달 동안 뭐 또 혁신에 통합에 했는데 보니까 왜 그 사람이 다시 공천받고, 지도부도 보니까 뭐 한나라당보다 뭐 특별히 더 나은 지도부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대권 주자가 딱 있어서 누가 틀어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진보정당과의 단일화 과정이 지루하게 이루어지면서 6.2 선거 때 유시민으로 단일화했으나 지는 이런 그림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하면 한나라당 100석도 못 건지죠. 4월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거하면 한나라당이 1당 한다고 좀 보죠. 저는 아닙니다. 거기서 그 변수를 계산하시면서 저를 뺐어요. 사실 내가 제일 겁내는 게 김어준이야. 이 그림을 되게 동의하거든. 근데 자기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어준만 다리를 잡으면 내가 이깁니다. 저거 한번 해줘.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멘트 있잖아. 멘트?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원고 준비된 원고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많이 들었대, 이제는. 뭐, 다 재밌어. 들을 때마다 재밌어. 네? 들을 때마다. 이게,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저희가 공연하기 직전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였는데,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뭔가 헌정하는, 뭔가 코너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5분 전에 만든 거야.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디디입니다. 예,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마십시오. 예, 나쁜 신문 보지 마십시오. 예,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야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시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 이거는 진짜로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 그 대중강에서 한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제가 이 방법을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따라하세요. 왜 안 따라요? 어이, 따라요. 뭐 따라해. 예, 두 번째, 예, 왜 안 해? 어이. 아, 예. 이따가 일어나봐. 일어나. 예, 따라해봐. 예, 그래요. 이 호남은, 이라고 안 합니다. 예, 반드시 소유격 의를 넣어줘요. 개의, 또는 개의, 세 번째,
결론적으로 융합을 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그 사람들 1,500명 앞에서 했어요. 헌정이 됐어요. 예전에 그 장성민 씨라고 그 DJ 비서관 하셨던 그분이 화장실에서 똥을 싸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소변을 봤는데 이 지퍼를 올리다가 지퍼가 어긋났어요. 아시죠? 예. 그때 이제 DJ께서 뭐라고 했냐면 왜 자꾸 이려? 그러셨다는 그런 이야기. 하호영 기자 매주 단두대에서 목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김보혁 기자도 대활약을 기대하고 우리 고성욱 박사님의 견해가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배틀이 하나 걸리면 근데 뭐 보실 거예요, 박사님? 닭이지 뭐 그냥. 닭으로. 자, 닭치고 승리. 닭 배틀. 지켜보죠. 크게 이제 여당이냐 야당이 이렇게 걸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 마지막 뉴욕타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